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이곳에 제 나이 또래의 남성분들은 사연이 자주 소개되지 않은 것 같던데 제 이야기가 소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니 아마 소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도 그때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실제 했던 일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말이죠. 아직도 가끔 꿈 같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저 양반이 저렇게 호들갑이야 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참 평범하다면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딱히 엄청난 일을 겪은 적은 없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지루하다 싶을 만큼 별일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저는 그런 제 인생이 좋았습니다. 평범하고 지루한 인생이 어쩌면 가장 복받은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야기해드릴 사건을 겪으면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확고해졌고 말이죠.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없다는 이야기죠. 이혼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아내와 이혼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들으시는 동안 심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더 이해하기 편하시려면 제가 아내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와 아내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의 절친한 친구의 직장 동료였어요. 평생 그런 말 안 하는 녀석이라 누군가를 소개해준다는 그 말에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한순간을 위해 그간 아껴둔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야, 너 소개팅해라. 갑자기 무슨 소개팅? 아니, 너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애가 있어서. 그리고 걔도 요즘 외롭다고 하길래. 당시에 저는 취준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고 말고 할 마음의 여력도 없었고 체력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만 앉아있거나 학원에 다니거나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안정적이어야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안한 상태에서 연애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 말이죠. 게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녀석이 했던 말이라 조금 더 신중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수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의 소개팅 이야기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동안은 그 일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정말로 좋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소개팅 시켜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 어. 지금 받아라. 지금은 너도 여유 있잖아. 진짜 좋은 사람인가 보네. 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한번 만나보지 뭐. 그때는 제가 취직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어서 뭐랄까 마음도 굉장히 여유로운 상태였고요. 또 막 30이 넘어가는 시기였으니 슬슬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생각하던 차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정말 예뻤습니다. 왜 저 사람이 여태 임자 없이 저러고 있나 싶어질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첫눈에 반했어요. 다음에 다시 만날 것도 제가 먼저 이야기했고 정말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들이댔던 것 같아요. 뭐 아내도 싫지 않은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하면 꼬박꼬박 나와주고 대화도 잘 통했었거든요. 아내는 저와 동갑의 공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모에 그 직업이면 따르는 남자들이 줄을 섰을 텐데 왜 여태 혼자인 건지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이 기억나네요. 어릴 때 주변에 하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지 나는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좋다고 했어요. 사람이 너무 착하고 순하고 또 믿음직스럽다고 말이죠. 여태 다른 연애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내의 대답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연애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아내에게 프로포즈했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승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결혼하자는 말 언제 하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라고 말이죠. 그날이 아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날아갔듯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만큼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가는 과정도 너무나 순조로웠어요. 아내의 집안이 저희 집에 비해 기우는 편이기는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것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고운 사람이 우리 아들 같은 도적놈에게 올 수 있냐고 신기하셨으면 하셨지 말이죠. 지금 생각하니 부모님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고 정년퇴임을 하셨고 어머니는 모 은행의 본사에서 꽤 높은 직급까지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괜찮은 집에서 나고 자라셔서 받은 재산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태어나서 자라는 내내 단 한 번도 돈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던 적도 없고 식구들은 늘 여유로운 분위기이기는 했으니 평균보다는 확실히 잘 사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차를 끌고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동기들 사이에서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 말이죠. 반면 아내의 집안은 굳이 따지자면 없는 편에 속하는 집이기는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농사를 지으셨고 장모님은 전업주부셨거든요. 아내 위로 남자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형님 되시는 그분이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갔으면 아내는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편에 속하는 집안이기는 했죠. 그래서 처가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저를 무척이나 환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그런 자신의 부모님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잡아줬던 기억도 말이죠. 물론 속으로는 마냥 괜찮지만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인사를 갔던 날에 이런 말을 들었었으니까요. 그러면 집은 자네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건가? 엄마, 그거야 당연한 거지. 잘 산다잖아. 아영이, 이게 대여를 낚았네. 낚았어. 노골적으로 있는 집 남자라 좋다는 티를 내는 것은 물론 집이며 혼수 이야기를 처음 만난 날 제 면전에다 놓고 하셨으니 좋은 인상을 받았을 리는 없었죠. 하지만 그런 일로 아내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본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별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저희 집에서 집이며 뭐며 아내 쪽에서 원하는 것들 대부분을 해줬고 그리고 그쪽에서 바라는 것도 저희 집 기준으로는 해줄 만한 것들이기도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정말 미안해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앞으로 당신한테 잘할게. 누가 더 잘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같이 사는 건데 같이 잘하는 거지.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나 몰라. 민수 씨한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비싼 시계 사줬어. 저도 그 친구에게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아내를 볼 때마다 참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비싼 시계는 물론이고 당시에 친구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친구의 여자친구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을 따로 챙겨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액수가 꽤 되었어요. 어지간한 명품 가방은 살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아내와 저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정말 꿈꾸던 신혼생활을 말이죠. 결혼이 이렇게도 행복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왜 주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결혼은 현실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꿈같이 행복했거든요. 아내와 저는 다른 것들도 다 잘 맞았지만 식성이나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고 또 같은 것들을 하거나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취향이 다 들어맞기도 정말 너무 힘든데 너무 잘 맞아서 우리는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네요. 우리는 정말 운명인가 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쩌면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지? 하지만 그렇게 행복하던 저희 두 사람에게도 고민거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고 만으로 3년이 넘어가도록 임신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뭐 3년이 뭐가 길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굉장히 조급했어요.
왜 조급한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 조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 때가 되면 찾아오는 거고, 그리고 만에 하나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아내는 고맙다고 울었지만 그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병원을 한참이나 더 다녔거든요. 그리고 2년 정도 더 지난 뒤에야 아내는 포기 아닌 포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상이 없고 아내도 이상이 없는데 시험관이고 뭐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되지 않았거든요. 뭐 이러다 찾아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그냥 우리에게 아이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물론 그 뒤로도 아내는 종종 속상한 티를 내기는 했지만요. 아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네 부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부부끼리 참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여행도 같이 다니고 밥도 술도 자주 마시고 말이죠. 그런데 민수의 아내가 결혼하고 바로 임신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둘째까지 임신을 한 상태였고요. 바로 옆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그렇게 턱턱 임신이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내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나 정은 씨 보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앞으로 부부 동반 모임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내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부부 동반 모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저와 친구 둘이서 자주 만나기는 했어도 말이죠. 언젠간 한번 친구가 물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아영 씨 아기 못 가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길가에서 임산부나 어린 아기를 보거나 하면 아직도 힘든 것 같기는 하더라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너는 정말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그래도 남자들은 자기 자식이 있고 없고가 많이 다른 느낌이잖아. 물론 생기면 좋겠지만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나는 그냥 우리 아영이만 있으면 돼. 너도 참 너다. 그렇게 좋냐? 그래, 그렇게 좋다. 너는 그렇게 안 좋냐? 글쎄, 물론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한 거지만 이제는 그냥 여자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가족 느낌이 더 강하기는 하지. 정은 씨가 들으면 섭섭해한다. 정은이도 그럴걸. 우리는 가족이고 친구야 그냥. 누가 가족이고 친구인 사람이랑 애를 그렇게 낳냐? 그건 또 그렇네. 친구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희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아내가 이상해진다고 느낀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디 나가? 내가 어디 가는지가 왜 그렇게 궁금해? 그냥 요즘 약속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 나랑 안 놀아주고. 맨날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자고 하는데 뭘 또 당신이랑 놀아. 나 나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올 테니까 그런 거 괜히 물어보지 마.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붙어 있으려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만난다, 쇼핑하러 간다, 뭐 여행을 다녀오겠다 하면서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힘드니 저러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며 아내를 이해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당분간 좀 두거라. 애가 많이 힘들어 보이기는 하더라. 언제 보셨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따로 뵈러 간다는 말은 없었는데 따로 뵈러 간 것 같더라고요. 죄송하다면서 울길래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쇼핑도 하고 친구들이랑 좋은 곳도 다니라고 용돈 좀 쥐어서 보냈다. 애 얼굴이 말이 아니더만. 저는 어머니의 그 말에 처음으로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첫 번째는 왜 어머니를 만나러 다녀왔다는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지였고, 두 번째는 어머니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금전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쇼핑이나 이런 것들로 꽤 큰 금액을 다달이 쓰고 있는 상태였고, 본인 일도 계속하고 있었고 말이죠. 뭐 돈을 받았다고 해서 홀랑 그걸 다 썼다고 생각해서 이해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때쯤에 수상할 정도로 돈을 많이 썼던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어디서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했나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카드값이 1,000만 원이 넘어가길래 아내에게 물었어요. 이거 다 어디에 쓰는 거야? 따지듯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내의 생각을 그리고 이대로 계속 둘 수만은 없어서 물었던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기분 나빠할까봐 나는 부드러운 말투로 몇 번 연습까지 하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날카롭게 저를 보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왜? 아까워? 언제는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 같이 하더니 이까지 돈이 아깝냐고. 그게 아니라 계속 이러니까 그렇지. 이 정도 돈도 없어? 아니,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왜 그럴 수 없는 노릇인데? 아내가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저를 노려보는 모습은 그때 처음 보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충격으로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돈 쓰는 게 아깝지? 이제 아까워서 그러지?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뭐가 그 말이 아니야. 아까워서 이러는 거 맞잖아. 애도 못 낳고 이제 나이도 들고 더 이상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무슨 말을 어떻게 더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내의 그 방황이 오래 길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 말이죠. 아내에게 화가 났던 적이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아내가 안타깝고 변해가는 모습에 슬프다고 생각했던 적은 있어도 말이죠. 그러다 한번 아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을 했던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보험 서류지. 갑자기 보험은 왜? 아니,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당신 떠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 마침 좋은 상품 하나 나왔다고 아는 분께 소개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겸사겸사 들었어. 왜? 문제 있어? 굉장히 비싼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제 보험을 말이죠. 솔직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 아내가 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떠났을 때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에 굉장히 묘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아내를 믿었고 순진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저 자신이 바보 같고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치가 느리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기 혹시 그 댁 새댁 이 아파트에 다른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왜요? 그게 그 집 새댁이 이 아파트에 다른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들어서. 헤헤, 사람 잘못 본 거겠죠? 종종 만나면 인사를 주고받고 하던 옆집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는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의심 같은 게 생기기는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당신 혹시 이 아파트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속으로 앓을 바엔 물어보고 말자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내가 이 아파트에 알 사람이 누가 있어? 살던 동네도 아니고. 그치? 왜? 아니, 별거 아니야. 다른 집에서 당신 본 것 같다고 해서. 별.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랑 가깝게 지내지 마. 남의 집 이야기를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랑은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야. 저는 괜히 아내에게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아내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이 또 지났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이상한 전화를 하나 받게 되었어요. 아영이 어디에서 보험 영업하고 다니니? 아니면 친한 지인 중에 보험하는 사람이 있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니,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다. 아영이가 나랑 네 아버지 보험을 들었는데 뭐 본인 동의 전화라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통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바로 아내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번에도 어물쩍거리며
보험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둥, 그게 자신이 시댁 어르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둥 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몇 번을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아내와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나 오늘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주말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그렇게 저와 함께하지 않은 날들이 많아졌지만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다 언젠가 이혼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만큼 아내와 저는 남남처럼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의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뭐? 이혼? 야, 이혼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이냐? 아니, 그냥 남남 같아. 한 집에 살아도 한 집에 사는 것 같지 않고 같이 붙어있는 날에도 내 옆에 없는 사람 같고 이렇게 사느니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희 좋았잖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 아닌 것 같아. 그냥 나도 지쳐서 그래. 집사람은 이제 내가 싫은 건가 싶고. 에이, 그럴 리가. 한번 이야기 잘해봐. 너희 두 사람 정말 보기 좋았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부러워했다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 한번 잘 지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 다음 날 아내와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미안해서 나도 모르게 거리를 뒀나 봐.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무 미안해. 그날 아내와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 잘 지내보기로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리고 친구에게도 네 말이 맞았다고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별다를 거 없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내는 그날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굉장히 서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갈게. 오늘 저녁에 약속 안 잊었지? 그럼 안 잊었지. 그런 대화를 하며 아내를 먼저 내보낸 뒤였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기로 했던 회의가 조금 미뤄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 여유가 생겼어요. 회사에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해도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볼까 싶어서 옷도 몇 번 더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앞서 이야기했듯 아내와 외식 약속이 있었거든요. 여유롭게 옷을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섰어요. 현관에 섰을 때 어딘가 알 수 없는 쎄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두고 직감이라고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고개를 갸웃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드네요. 그건 굉장히 무섭고도 이상한 장면이었거든요.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위층에서 소리를 지르며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1시간 전에 출근한다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한껏 멋을 부린 아내가 위층에서 뛰어내려오고 있다뇨? 그것도 속옷 차림으로 말이죠. 네, 아내는 속옷 차림이었어요. 다행히 본 사람은 저밖에 없기는 했지만요. 아내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까지 집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얼굴로 말이죠. 그리고 말을 더듬었어요. 당신 아직 출근 안 했어?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아내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다기보다는 정말 그 상황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애초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꿈인가? 라는 생각을 정말로 했으니까요. 여보, 그게 아니라... 아내는 굉장히 당황한 듯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팔을 잡힌 순간 다시 현실 세계로 끌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실감이 되면서 아,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하는 것이 와닿았거든요. 저는 그대로 저를 잡은 아내의 팔을 잡아서 떼어냈어요. 그리고 위층을 향해 저벅저벅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서둘러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속옷 차림으로 아래층과 위층을 오고 갔던 아내를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옵니다. 뭐 본인도 얼마나 급했으니 그랬겠어요. 물론 그 이유가 너무 쓰레기 같지만요. 아내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 집은 바로 저희 집 위층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바로 윗집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도 오다 가다 한 번씩은 볼 법도 한데 윗집에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살짝 열려있는 문을 확 젖혀 열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집안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왜 다시 와? 아직 덜 맞았어? 그 우렁찬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현관에 그대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목소리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걸 들은 터라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린 다음에서야 그 집안의 풍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 집은 누가 봐도 신혼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굉장히 큰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은 제 아내와 그 새끼가 맞았습니다. 제가 목소리만 듣고 누구인지 알아차린 그 자식 말이죠. 한쪽에 보이는 식탁에는 방금 뭔가를 먹은 듯 그릇 2개와 식기들이 놓여 있었고요. 눈을 한번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그리고 큰 목소리가 들려오던 방에서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그 새끼요. 들어왔으면 기척을 낼 것이지. 그 새끼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왔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통을 벗은 채로 있던 그놈은 저를 보고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상진아. 맞아요. 그 처죽일 새끼는 다름 아닌 저의 절친, 그리고 아내를 저에게 소개해준 그놈이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나서 아내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며 술을 마신 그 개자식 말이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아니, 상진아,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아내가 속옷 차림으로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다시 번쩍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일어서서 신발도 벗지 않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그 빌어먹을 놈이 나온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2 사람이 뒹굴었을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과 기분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엉망이 된 침대 주위로 아내의 옷과 가방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손이 떨려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의 보험 서류들이었거든요. 아마 지금 이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도 손에 땀이 나실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자칫하면 거기서 큰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보험 서류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돋으면서 그 2 인간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나는 말렸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말렸다고. 뭔 개소리야. 니년이 먼저 이야기한 거잖아. 내가 언제? 인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가 먼저 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나를 상진 씨한테 소개해준 거고. 처음부터 그랬잖아. 이년이 미쳤나? 상진 씨가 부자라고. 다른 형제도 없어서 그 집 재산이나 이런 거 다 상진 씨 거라고. 너나 나나 팔자 한번 펴보자고. 저 새끼가 그랬다고. 그리고 방금도 나 죽이려고 했어, 저 새끼가. 야, 안 닥쳐? 그 입을 확 찢어버린다. 그 2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투는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저에게 접근해서 결혼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저를 어떻게 해서 제 재산을 다 해먹을 생각으로 말이죠.
아내를 저에게 소개해준 그 시기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계획됐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이 들으면 이 상황이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헛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현실감이 없어서 더더욱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결국 쥐어뜯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그곳에서 나와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밖에서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을 열지 못하게 문을 잠갔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나 저 사람이 죽일 수도 있다고. 제발 나 좀 살려줘. 어? 아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그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도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신고 내용과 정황이 너무 확실해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모두 다 알게 되었어요. 지금 다시 떠올리는 순간에도 이게 저에게 일어난 일이 맞기는 한 건지 싶은 기분이 드네요. 그 자식과 아내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소개팅하기도 한참 전부터 말이죠. 10년이 넘은 사이라고 하더군요. 제 재산을 노리고 그 새끼가 일부러 저에게 아내를 소개해줬고 그리고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운 거더라고요. 보험도 그래서 다 든 거고 말입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그 결혼사진은 예전에 둘이 찍은 거라고 했고 그리고 그 윗집은 월세로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을 그 집 보증금으로 썼다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개자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네가 싫었어. 나는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겨우 왔는데 신입생이 집에서 뽑아줬다고 차를 끌고 왔을 때부터 네가 너무 재수없었다고. 그러면 나랑 왜 친하게 지낸 건데? 네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정말 친한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 믿고 싶지 않은 말에 무서움보다 슬픈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간의 모든 세월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너무 불공평하잖아. 대체 뭐가?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선이 다른 삶. 나는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네가 만지는 돈의 반의 반도 만질 수 없겠지. 어느 날 그 생각을 하니까 억울해서 분해서 잠도 안 오더라. 그때 생각했어. 너를 없애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처음 저에게 아내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던 때를 생각하면 벌써 10년도 더 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고 털이 다 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둘이 나눴던 카톡의 대화 내용들과 여러 가지 정황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라 부정하는 것을 포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내는 저에게 빌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나는 마지막에는 반대했어.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인간적으로 오빠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인간이 그날도 나를 그렇게 때린 거야.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 아내는 제가 그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오빠한테 그렇게 틱틱거리고 한 것도 오빠랑 정이 너무 들어서 정이 더 들면 그 새끼가 시키는 짓 못할까 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저는 힘 빠지는 웃음을 지으며 물었어요. 엔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 그렇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는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궁금했던 걸 물었어요. 그렇게 신혼집처럼 꾸미고 살 만큼 니들 둘이 애틋했으면서 왜 결혼은 안 한 건데? 가난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더 가난해지니까. 그 새끼가 그랬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너랑 나랑은 결혼하면 똑같이 이렇게밖에는 살지 못한다고. 우리 둘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저지만 그 자식도 결혼을 한 상태였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럴 거면 지는 결혼을 왜 한 건지 그리고 애를 둘씩이나 왜 쳐나온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에게 더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민수 씨가 본인의 아내 앞으로도 거액의 보험을 2개나 들어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누군가와 모의한 정황도 없고 김하영 씨도 모르는 것으로 보아 혼자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충격받았는데 그 자식의 아내는 대체 어떤 심정인지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몇 번을 쓰러지고 믿을 수 없다고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난리를 치고 나중에는 죽겠다고 약도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끝까지 손에 봉투를 쥐어주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제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기도 했고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마음의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일상을 도저히 살아낼 수 없었거든요. 그 집에 다시 가는 것도 힘이 들어서 본가에 지내면서 모든 정리를 부모님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이 나이에 부모님께 그런 일까지 겪고 하게 만들어서 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부모님은 저를 가장 많이 걱정하시기는 하셨습니다. 본인들도 어쩌면 그런 일을 겪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처럼 챙기셨어요. 그리고 걱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너무 걱정되지만 그것들이 평생 감옥에서 썩지 않는 이상 언젠가 다시 보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온몸이 벌벌 떨려서 잠도 안 온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계획을 했든 말든 그들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그 2사람은 젊었어요. 아무리 형량이 높게 나와도 평생을 감옥에서 지낼 만큼은 아닌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가 걱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과거에 발묶여 산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루는 아내의 오빠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개소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위자료는 줘야 할 거 아니야. 네? 위자료요? 이혼을 하기로 했으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를 줘야지. 이게 어디서 생으로 이혼을 하려고 그래? 지금 댁내 동생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이래요? 네? 아니라잖아. 자기는 억울하다잖아. 막무가내더군요. 돈도 많은 새끼가 위자료 안 주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소문나면 너한테도 너희 부모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어?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왜 좋을 게 없습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아니라잖아 내 동생이. 경찰 조사 결과는 아니라던데요. 그런데도 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저에게 주먹을 날리더군요. 아마도 저를 공부만 한 서생쯤으로 생각하고 만만히 봤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동도 잘했거든요. 뭐야? 제가 팔을 잡으니 굉장히 당황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세요. 네 여동생이랑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이게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하는 겁니다. 네? 물론 그 뒤로도 형님은 몇 번이나 더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희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그 행위가 멈췄어요. 저는 왜 그런 말 참 안 좋아하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말입니다. 부모가 거지 같아도 가정 환경이 힘들어도 사람은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아내나 아내의 오빠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정 환경이라는 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큰일이었던 만큼 없던 일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없었던 일처럼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것은 그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된 날이었어요. 재판을 받는 것을 보러 갔었거든요. 아니, 저는 이 인간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니까요. 웃기시네. 좋다고 손뼉까지 친 년이 누군데 그래?
내가 언제?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팔자 피니까 다른 생각한 거지. 네가 그게 정말 개과천선해서 그렇게 된 거냐? 네 남편이 돈이 없었어도 그랬겠냐고. 어쨌든 나는 그만하자 했었어. 같이 계획하고 실행한 건 사실이잖아. 어디서 혼자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들이다 하는 생각만 들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받을 충격은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저를 발견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응? 내가 잘못했어. 상진아, 인연 말 믿지 마. 인연 절대 반성하는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사이를 알아? 그래, 안다. 네가 매일 나한테 상진이 오늘은 어디 갔고 오늘은 뭐 먹고 이런 거 보고 있잖아. 잊어버렸어? 그건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지들끼리 싸운다고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막 내뱉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우습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모습에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나 싶어서 몸소리가 쳐졌던 것 같아요. 내가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어? 네가 다 한 건데 그러면 너 혼자 죽지. 내가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고 다 증거 남겨놨어. 네가 했던 말들 녹음된 것도 다 있고, 어? 뭐? 야, 이 개새끼야. 그 둘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바람에 잠시 휴정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있기 너무 역겨워서 그대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 둘은 당연히 실형이 나왔어요. 회사도 둘 다 당연히 잘렸고요. 지인과 친구들에게도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고 해도 잘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땡전 한 푼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아주 조금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당한 일이 일이니만큼 그렇게 금방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도 그거예요. 가장 소중하다고 그리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저에게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을 겪어보니 정말로 세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잘해줘도 다 나에게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가 싶고 이 사람은 진심인가 싶고 말이죠. 아마 이 상처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더더욱 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언젠가 흐려지기야 하겠지만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 꺼내는 것도 아직은 조금 힘들기는 해서 사연을 쓸 생각은 없었는데 엊그제 아내에게 편지를 받고 사연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뻔뻔함에 정말 몸소리가 쳐져서 누구에게는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우리 좋았잖아. 당신 나 많이 사랑했잖아. 나도 처음에는 의도가 불순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정말로 당신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도 그만두자고 한 거고. 만약에 당신이 나 용서해주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그러니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그런 일을 들키고서도 봐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를 얼마나 호구로 보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이 활용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부탁 하나만 할게. 우리 가족들도 지금 다 연락이 안 돼서 나 영치금 넣어줄 사람도 없어. 당신이 조금만 넣어주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그 와중에 저에게 영치금까지 부탁하는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을 비볐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내용이 정말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편지를 받고 나니까 한결 후련한 기분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인간한테 내가 감정을 쏟을 이유가 없겠다. 내가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조차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쓰고 보니 잘 썼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조금 시원해진 것 같기는 하네요. 아마 저는 사람을 다시 믿게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또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고 하는 날은 어쩌면 굉장히 먼 미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어쩌면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 두 사람이 더더욱 원망스럽네요. 결국 그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마저 없애버려야 제가 편해지는 건데 아직 먼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만 드리고 싶네요. 저에게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래도 좋은 사람은 많다는 응원의 말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그런 말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만 이야기를 끝내야 할 것 같네요. 길고 엄청난 이야기들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요.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다고 하잖아요. 문득 제 삶을 돌아보니 저도 참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살았더라고요. 인간관계로도 큰 분쟁이 생겨도 봤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일도 겪어봤고, 돈 문제 때문에 시댁과 등을 져도 봤고,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시댁 문제가 제 삶에서 제일 큰 트러블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시댁과 관련된 금전 문제로 저와 저희 남편을 따라올 사람이 많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시달렸던 것 같네요. 저희 시댁은 빈말로도 좋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놀부심보인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결혼도 한 주제에 중년이 가깝도록 제대로 된 벌이 하나 없이 일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빨대나 꼽고 사는 도련님과 그 가족들. 전업주부의 삶을 살면서 남편의 돈으로 제 가족과 호의호식, 철마다 놀러 다니면서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형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매번 제 얼굴만 보면 얼굴을 구기시며 돈 연불 외는 건 기본이고 흠잡을 걸 찾지 못해서 안달인 시어머니.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아서 명절에 한번 갈까 말까인데 그때마다 제가 별로라는 티를 팍팍 내세요. 제가 있는 앞에서도. 아유, 얘는 무슨 옷을 이렇게 비싼 걸 사? 우리 아들이 힘들게 돈 벌어 놓은 거 네가 다 쓰는 거 아니니? 이렇게 사치가 심한 애를 며느리로 들였다니. 에휴. 어머 얘, 너 지금 이거 먹으려고 가지고 온 거니? 상한 냄새가 온 집안에 풍기는 거 안 보여?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이런 걸 가져오면 어쩐데? 너 같은 애 우리 집에 들이다니 내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었지.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건 어떠니? 많이 순화했지만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들은 적도 있었네요. 한 번은 남편이 듣고는 제발 그만하시라고 애원도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막 제가 뭘 잘못했냐고 트집 좀 그만 잡으시라. 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냐? 몇 번을 물어도 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래요. 그냥 제가 어떻게든 기분이 나빴으면 싶으신가 봐요. 몇 번은 형님과 동서에게 제 뒷담화를 하다가 걸리기도 하셨고, 처음에 갑자기 저렇게 제 흉을 보시고 욕을 하셨을 때는 괜찮은 척하고, 집에 가서 엉엉 울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 반복되니까 그냥 내가 싫어지신 거구나 싶어서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기에는 남편이 제게 너무나 잘했거든요. 결혼 전은 물론이고 결혼을 한 후에도 매일매일 사랑한다는 말은 기본으로 하고 이벤트는 숨을 쉬듯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준비했고요. 흔히 대리효도라고도 하죠.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라고 한다든지 시댁 식구들을 챙겨달라고 했다든지 시댁을 같이 가자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챙기지 못하는 친정 식구들을 챙겨주고 먼저 안부를 물어봐주고 퇴근길에 꽃이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흔치 않게도 시댁 식구들과 꽤 사이가 좋았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머님도 처음부터 저를 이렇게 하대하시고 상처를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처럼 하셨던 건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러셨으면 결혼을 결심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는 굉장히 반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엄마, 나왔어. 오늘 미리 얘기했었지? 나랑 결혼할 친구 데려온다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유, 둘이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아유, 예쁘기도 하지. 감사합니다. 그래, 너희 둘이 결혼하면 참 예쁘겠다. 아버지도 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잘 살라고 웃으시면서 말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신혼 초까지는 잔소린 조금 있으셨어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으셨거든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신 건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나? 남편이 이제 본인도 가정을 꾸렸고 우리의 미래와 아이 준비도 해야 하니 전처럼 돈을 들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였어요. 그전까지는 어머님께서 돈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말을 꺼내시면 남편이 말없이 툭툭 이체해드리곤 했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사지나 피부 관리도 받으러 가고 명품 쇼핑 같은 것들도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럴 때는 너네 덕분에 이런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며 좋아하셨어요. 괜히 저까지 축혀 세워주면서요. 또 돈 받고 싶은 날도 날짜에 표시해가며 돈을 받고 나면 얘, 너네 때문에 내가 친구들 앞에서 면이 섰어 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생활을 매일 하실 수 없어지니까 아들이 아닌 저를 안 이꼽게 보신 거죠.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같은 거예요. 실제로 네가 대체 뭐라 했길래 제가 저리 된 거냐? 라고 말하신 적도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하나만 아시고 둘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남편이 티를 엄청나게 내진 않는데 어머님께서 돈 하시는 걸 학을 떼면서 싫어한다는 걸 옆에서 못 보셨나 봐요. 어쩌면 남편의 감정에 아예 관심이 없으셨던 것도 같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남편이 돈을 잘 벌게 되고 나서는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크게 살갑게 하신 적이 없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그랬어. 그냥 늘 나한테 희생만 강요했지. 나한테는 딱히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난 가족의 정이 잘 몰라. 그게 뭔지. 저도 어머님께서 변하신 이유를 몰랐을 때야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었는데 알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아등바등 하는 것도 무의미해 보이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그냥 말씀을 하시든가 제가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택하기를 바라셨던 걸까요? 남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어머니와 왕래가 깊어지면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어머님 뜻대로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서서히 왕래를 줄여갔던 것 같네요. 남편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얼마나 아등바등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어쩌면 더 살갑게 다가가기 싫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갓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 아버님께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남이었던 남편이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굉장히 작은 회사였거든요. 회사 규모도 참 작고 직원도 남편 포함 5 정도였다고 했나? 기왕 이어받게 된 거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대요. 아무래도 남편이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다 알던 것도 아니고 남편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예정에 없이 이어받게 된 터라서 더 힘들었대요. 직원분들도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시지 않아서 사이에서 트러블이 있기도 했었다고 들었어요. 하루 종일 직원과 일에 시달리고 집에 오면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서 그게 쓸쓸했대요. 집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몰라.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욱신거려. 그래,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다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건 이해하지만 아무도 괜찮냐고 물어봐 주지 않았던 게 남편은 너무 서러웠다네요.
그리고 장남으로 회사를 물려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날부터 다른 형제들에게 수익금을 매번 나누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말도 그렇고 남편도 어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네가 장남이니까 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거야. 요즘 취업도 안 된다고 난리인데 이런 알짜배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건 다 네 아버지 덕이야. 그러니까 네 누나랑 동생은 네가 잘 챙겨야 한다. 이런 말들을 어린 나이부터 들어왔으니 그 뒤로 회사 수익이 나면 일부는 시어머니, 일부는 형제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일은 혼자 다 하면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어쩌면 그래서 남편이 저와 일찍 결혼을 결심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23살에 만나서 24살에 결혼했어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사업가라는 게 특이해서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첫 만남부터 아주 잘 통했습니다. 음식 취향, 영화 취향, 음료 취향. 사실 종류가 참 다양한데 그 모든 게 맞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혹시 나를 맞춰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말 취향이 비슷하고 잘 맞는 거더라고요. 심지어 요새는 변한 입맛까지 비슷해서 음식이나 취향으로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네요. 남편은 집에 와도 반겨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없는 쓸쓸한 곳에서 사느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집으로 독립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마침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느라 많이 쓸쓸하고 힘들었던 터라서 남편과 그런 마음도 비슷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고 2년쯤 뒤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축복처럼 아이가 생겨 아이 얼굴이라도 보여드리려고 갔었어요. 시부모님이든 부모님이든 보통 아이를 낳으면 산모와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아이를 보러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발걸음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마음이 상했지만 어쩌면 저를 배려한 거라고 애써 생각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를 하고 나서 손주를 보여드리러 시댁으로 갔었네요. 동선의 아이나 형님네 아이를 아닌 척하면서 아껴주시는 모습을 봤어서 솔직히 조금은 기대했었네요. 겸사겸사 용돈도 드릴 겸 봉투도 하나 챙겨갔었습니다. 저만 보면 오죽 돈돈하셔야 말이죠. 그런데 본인 손주한테도 냉담하신 걸 보고 마음을 완전히 접었던 것 같아요. 당신 아들 자식인데 얼굴만 쓱 보시더니 봤으니 됐다 하시면서 준비해간 봉투만 받으시는데 뭐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여기로 왔는지 그때 정말 어머님께 정을 뗐네요. 본인 손주인데 손주보다도 돈이 좋다는 건지 저한테 하시듯 트집을 잡으시면서 귀찮아하신 건 아닌데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치더라고요. 그 뒤로 아이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시는 일도 전혀 없었고 그 자리에 남편도 있었거든요. 남편도 오는 내내 딱히 말을 하진 않았지만 시댁에 갈 때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반겨주신 것과 너무 다른 온도차가 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추석이나 설에나 잠깐 얼굴 보고 큰 왕래 없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거의 아이한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분뿐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자라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1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아이도 고등학생이 되었고 마침 명절이기도 해서 아이는 친정으로 보낸 후에 얼굴이나 비추자 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가 시댁과 연을 끊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아직도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날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인데 조금 달라진 점은 있겠지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그래도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다소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상을 치우고 평범한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하지만 술이 문제라고
술이 들어가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은근하게 남편을 찔러보면서 명절인데 뭐 없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시댁에 올 때 같이 먹으려고 한우 세트를 사왔거든요. 한 가족당 하나씩 가져가라고 넉넉히 샀습니다. 한우 세트 명절 선물로 포장된 거 사실 돈이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우 가져왔니? 아유, 우리 고기 잘 먹지도 않는데. 그래, 어쨌거나 잘 먹을게. 대강 그렇게 말했을 뿐 딱히 고마운 기색도 없더니 그걸 받았는데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웃으면서 한우 세트 드리지 않았느냐. 넘어가려고 했지만 노골적으로 봉투 같은 거 있잖아. 봉투. 하는데 어쩜 이렇게 변한 게 없을까. 남편을 돈줄 취급하는 걸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솔직해진다지만 평소에 얼마나 남편을 바닥으로 보고 돈줄로만 봤으면 술을 마시고도 이러겠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남편이 뼈가 부서져라 고생할 때는 손 하나 빌려주지 않고 모른 척하던 사람들이 남편이 노력해서 키워놓은 회사를 보고는 당연하다는데 손을 벌리는 게, 남편은 그런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꼬박꼬박 돈을 붙여주곤 하는데 전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 고맙단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뻔뻔하게 받아갔으면서 말뿐이라도 사탕 발린 거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남편한테 20년 동안 시댁 식구들 그렇게 호의호식하게 해주면서 먹여 살리고 했으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몇 번을 설득했었는데도 그래도 가족이라면서 허허실실 웃어 넘기는 걸 어떻게 참았는데 더 참아주긴 힘들었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지갑 취급할 수가 있어요? 어머, 형님. 지갑 취급을 한다니 누가 그랬다고 그러세요? 동서도 참 너무한다. 동서 최근에 일도 그만뒀다며? 도련님이야, 뭐 원래부터 일 안 했고 내 남편이 벌어온 돈 꼬박꼬박 받기만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나 봐? 아니면 남편이 주는 돈에 비해 벌이가 너무 시원치 않으니까 가짜앉기라도 했나 봐? 무슨 기생충도 아니고.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련님은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나이 마음 먹고 할 줄 아는 거 없이 남이 벌어온 돈만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대체 언제 철들어요? 밖에 나가서 뭔 일이라도 좀 해보세요. 사실 도련님, 자기 손으로 돈 한 번도 벌어본 적 없죠? 한심해서 더 봐줄 수가 있어야지. 진짜 제 친동생이었으면 반은 죽여놨을 거예요. 알긴 하세요? 동서는 저를 계속 째려보면서 뭐라 시부렁거리는데 도련님을 쏘아붙이니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표정만 조금 굳어지고 아무런 대꾸를 못하더군요. 동서를 제지하려는 듯 굴기도 했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난리였어요.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특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저를 잡아먹을 듯이 굴더라고요. 어머, 너 듣자 하니까 선을 너무 넘네. 너희 남편이 잘 버니까 우리한테 좀 생활비 몇 푼 주는 게 그렇게 안 이꼽니? 돈을 혼자서 얼마나 쓰고 싶으면 그래? 동아가 결혼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어. 그때 허락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형님은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형님도 떳떳할 거 하나 없잖아요. 아주버님이랑 분기마다 외국이며 국내며 여행 가서 쇼핑이며 맛집 탐방이며 하신다면서요. 당뇨도 있으시면서 그러셔도 되나요? 얘가 정말. 아유. 내가 그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야 했는데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랬나. 아유, 속 터져. 그리고 어머님도 20년 동안 아들 등골 빼먹었으면 느끼는 바가 있으셔야죠. 어머님뿐만 아니라 다른 식구들까지 아들 한 명 등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라는 게 없으세요? 인생을 살아도 저보다 한참 더 사신 분이. 실제로는 이것보다 심하게 욕설을 섞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 자신을 진정시킬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남편도 저를 말리긴커녕 가만히 듣고만 있었고요. 20년이면 정말 바보처럼 많이 참았을 거예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본 적도 없으니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도 안 가더라고요. 저도 여태껏 남편이 그러려니 하니까 시댁에 금전 관련해서 뭐라고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바보처럼 남편이랑 내내 하던 제가 욕까지 섞어서 시댁 식구들에게 훈계하니까 이런 말 좀 웃기는데 시댁 식구들은 감히 네가 나를 훈계하느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년간 찍소리도 안 하고 살아왔으니까 알게 모르게 저를 자기들 미친 바닥으로 생각했던 거죠. 남편에게 이것 보라고 앞다퉈서 빨리 이혼해라. 이런 애랑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여자 보는 눈이 없네 뭐해 하면서 저랑 남편을 깎아내리더라고요. 화가 났던 와중에도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끝까지 자기들 잘못은 없는 것처럼 피해자인 척을 하는데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대한민국의 연기 천재들이 다 모여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누나도 다들 선의 말이 100번 맞아요. 욕을 한 것도 솔직히 그럴만 했어. 자그마치 20년이야, 20년. 다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사업 물려받고 한 번이라도 도와줬던 적 있어? 힘들다고 손 내밀었을 때 손 잡아줬던 적 있어? 그저 장남은 희생해야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내 마음이 타들어갈 때도 힘내란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냐고. 오로지 돈, 돈, 돈 이야기만 했지. 내가 돈 찍어내는 기계야? 나도 사람이라고. 그건 한 번도 없잖아.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다고 도와줄 생각 없었잖아. 그래, 이해해. 이해했었어.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가 사업으로 버는 돈이 많으니까 조금 형편이 좋지 않은 단 형제들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잘 벌면 좋지. 다른 가족들도 쑥스러우니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고마워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동아야,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네. 내가 20년 동안 뭘 한지 모르겠어. 선의 말대로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내내 남편이 말이 없더라고요. 표정은 담담해서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저 왔어요. 아유, 우리 유서방 왔어? 빨리 들어와. 친정에서 잘 웃고 평소처럼 하는 걸 보니까 괜찮은가 싶다가도 평소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명절을 내리 친정에서 보내고 집으로 와서 물어봤던 것 같네요. 괜찮으냐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시댁과 연을 끊을 생각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더군요. 평소에 제가 어떻게 시댁을 참아왔는지 돈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아 했는지 알던 터라서 제가 물어보기 전에 답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자기도 고민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중간에 저희 남편 회사가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돈을 달라고 날마다 저랑 남편한테 전화랑 문자를 하면서 괴롭혔었거든요. 돈, 돈. 아주 돈소리에 질려버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네요.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남편도 그때부터 시댁의 정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주던 거 계속 주면서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는 마음과 받고 떨어지라는 마음이 반쯤 섞였었다네요. 그런데 명절에 그렇게 쏘아붙이는 걸 보니까 완전 정이 떨어져서 이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졌대요. 남편 회사가 힘들 때도 저랑 남편이나 힘들었지. 시댁 식구들은 도움을 준 적이 없거든요. 반쯤 부도가 나서 폭삭 주저앉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구해줄 생각은커녕 아예 힘든 걸 물어보지도 않았었죠. 자기들 손해보는 일일까봐 입을 싹 닫았어요. 혹여나 남편이 이 일로 인해서 돈 적게 주거나 안 줄까봐. 참 한결같은 사람들이죠. 남편에게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 돈으로 귀찮게 굴 수 있으니
딱 못을 박아두는 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남편이 말을 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딱 못을 박아두지 않는 한은 계속 가족의 정을 들먹이면서 되도 않는 연민을 유발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이번엔 정말 크게 결심한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그런 말에 넘어갈 것도 같았고요. 남편도 동의하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한 후 식구들을 모이게 하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형님과 어머님은 딱 붙어서 저를 째려보면서 무어라 면박을 주려 시동을 거는데 도련님네는 조용하더군요. 동서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긴 했지만요. 나름대로 그 말을 듣고 반성을 하는 건지 아예 무시하기로 한 건지 반성하는 척을 하는 건진 잘 모르겠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다들 입을 여나 안 여나 보다가 아무도 입을 열지 않길래 남편이 서두를 열었어요. 사과라도 했으면 절반은 갔을 텐데 6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사과를 입에 담지 않을 수 있는지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번에 말했듯이 나 이제 더는 못해. 형제들한테 생활비 못 주겠어. 어머니께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내가 모신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앞으로 남은 세월은 분담해서 모시든지 해. 안 돼! 누나,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누나도 그 정도면 많이 누리고 살았어. 내 가족들보다 훨씬 더. 누나도 이제 매형이랑 같이 벌면서 살든 매형 버는 돈으로만 살든 해. 그리고 이제 연락하지 마. 연락해도 안 받을 거고 번호도 바꿀 거야. 우리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나도 이제는 정말 내 인생 살아야지. 동아야, 우리 가족이잖아. 응? 이렇게 버릴 거야? 누나가 한 번이라도 가족처럼 해줬다면, 힘들 때 손 내밀어줬다면 나도 이렇게 안 했지.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누나가 우리 가족이 날 먼저 버렸어. 정말 끝이니까 괜히 힘 빼지 마. 나간다.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형님이 펑펑 우는 소리가 들렸네요. 어머님이 토닥이시는지 어머님 말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작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하신진 못 들었지만 아마 제 흉이었겠죠. 그러게 있을 때 잘하란 말을 왜 모르는지. 조금만 신경 써주는 척을 했다면 남편은 아직까지도 바보같이 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 끝이네요. 앞으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겠죠. 연락이 와도 무시하고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연락이 오면 그때나 번호를 바꾸려고요. 그리고 남편은 일주일쯤 뒤에 정말 마지막이라면서 다른 가족들 몰래 시어머니께 1억을 드렸습니다. 제게 먼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1억을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형제들 벌이가 시원치 않다 보니 어머니를 모시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낳아주시고 자기를 키워주셨는데 배 굽는 걸 보긴 힘들 것 같다면서 제가 싫다면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두었던 터라 아마 제가 주지 말라고 했으면 안 줬을 거예요. 그렇게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드리라고 말하고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저였다고 해도 형제는 몰라도 어머니께는 마지막으로 드렸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기억이나 어머니께 받았던 애정은 특별한 거잖아요. 남들이 들으면 호구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시어머니께서는 앞으로 찾아올 일이 없을 것 같고 영영 안 보는데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돈에 치를 떠는 일 없이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잘 살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를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독실한 종교를 가진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전 하나님을 한평생 믿으며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이웃을 도우라고 하였죠. 역시 독실하신 부모님은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요. 지석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너를 돕는 거야. 이 말씀은 부모님이 자주 하던 말씀이었어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와서인지 제 학창시절 취미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키는 봉사활동이 아닌 제 마음에서 직접 우러나서 누군가를 도우러 다녔죠. 하여간 착한 척은 그렇게 봉사 다닌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라도 해? 지석이는 참 특이한 것 같아. 우리랑 잘 어울리지도 않고 맨날 봉사 간다고 그러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 친구는 적었지만 그래도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는 것에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곤 하더라도 나를 마음 깊이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자주 가던 교회에 새로 신도로 들어온 아내와 처음 만나고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무척이나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전 처음으로 제 인생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런 아내와의 결혼을 서두르지 않을 이유는 없었어요. 변변찮은 연애도 많이 못 해봤지만 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아내와 같은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는 것을 말이지요. 저희 부모님도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워낙 남한테 베푸는 것만 좋아하는 녀석이라 내심 나쁜 놈이나 만나가지고 이용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사이 될 사람이 자네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부디 앞으로 한평생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게나. 네, 그럴게요. 제게 아내는 기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결혼한 이후 저를 이해해주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며 살았습니다.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긴 해도 돈을 벌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무료로 식당을 운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처 다른 식당들에 비하면 저희가 얻을 이윤보다는 한참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당 운영을 통해서 남는 이익은 별로 없었죠. 여기서 먹는 김치찌개만큼 맛있는 게 없더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저렴하게 맛 좋은 음식 파는 곳이 흔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식당을 자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음식 맛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새로운 손님들의 반응이 참 저희에겐 뿌듯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너무 기뻤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풍족한 집은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부자였어요. 여보, 우리 지금 되게 행복하다. 그치? 아내도 종종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희는 소박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기에 제 인생을 무척이나 뒤바꿀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장소는 노숙자가 참 많은 곳이었어요. 흔히 노숙자 하면 서울역을 많이 생각하시죠? 하지만 서울역 외에도 식당이 있던 동네 또한 근처에 지하철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역에도 수많은 노숙자들이 자리를 차지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저희 식당에도 유독 허름한 옷에 꾀재재한 몰골로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노숙자였죠. 잔뜩 구겨진 지폐, 빨래를 못해서 구정물이 잔뜩 물든 옷, 지독한 냄새.
다른 식당들이었으면은 진작 노숙자를 쫓아냈을 겁니다. 실제로 근처에 있던 다른 가게들은 노숙자가 들어오면 당장 나가라는 식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저희 가게까지 들려올 정도였죠. 하지만 저희는 단 한 번도 노숙자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치찌개 드시러 오셨어요? 빈자리에 앉아 계시면 바로 끓여서 가져다 드릴게요. 물론 노숙자들 때문에 일반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린 적이 많기는 합니다. 당연히 일반 손님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부부는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노숙자를 거리로 내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해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할 뿐 노숙자를 손님으로서 받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노숙자 손님들 계속 받아도 되나? 가끔은 아내가 걱정스레 물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전 아내를 다독여 괜찮다고 말하곤 했어요. 글쎄요, 제 신념이기도 하고 또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날이 추워서인지 평소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하던 시간대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가게에 사람이 적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점심 장사 분위기랑 저녁 장사 분위기랑 비슷해서 점심에 사람이 많으면 저녁에도 사람이 많았고 점심에 사람이 적으면 저녁에도 사람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오늘 한파가 엄청 심하다더니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많이 안 나왔나 보네. 오늘은 저녁 되기 전에 장사 접고 일찍 들어가도 되겠다. 우리도 오늘은 날 더 추워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푹 쉬자. 그래서 오랜만에 빠르게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미리 주방 기구들도 정리하고 아내를 따라 식당 홀에 나와서 테이블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문득 눈이라도 올까 싶어서 밖을 내다봤는데 식당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웬 남자가 저희 식당 쪽을 뚫어지게 보면서 머뭇거리더군요. 남루한 행색을 보아하니 노숙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이지만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것 같았고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처지도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들어오시겠어요? 저희가 오늘은 일찍 장사를 접고 들어갈 예정인데 마침 찌개가 조금 남아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노숙자를 불렀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다가 제 말을 들은 아내는 눈치 있게 버너에 불을 붙여서 찌개를 끓였죠. 처음엔 망설이던 노숙자는 막상 흰 쌀밥과 찌개 한 그릇이 나오니 저를 보며 정말 먹어도 되냐 물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자 그제야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어서는 밥을 먹더라고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한눈에 봐도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퍽이나 안쓰러워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도 배고프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이곳으로 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이 있던 뒤로 며칠간 그 노숙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을 견딜 수 없었는지 슬쩍 저희 식당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턴가는 매일매일 식당에 들러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부가 오라고 한 것이었고 매일 한 끼 정도의 무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밥을 주는 것이 소문이라도 났는지 1명, 2명, 노숙자가 더 찾아올 때부터는 저희로서도 부담이 무척이나 큰일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게 말이야. 아무래도 노숙자 손님들 때문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식당은 음식값을 비싸게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마진이 적으면 박리담의 방식으로 나가서 테이블 회전율도 높이고 손님 자체가 많이 오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죠. 사실 애초에 밥 한 끼 먹기에도 부담이 되는 분들이 저희 식당에서 저렴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렸던지라 큰 이득을 남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생계가 식당에 달려있던 것도 맞았기에 여러 명의 노숙자들이 와서 무료 식사를 하게 된 이후 갑작스럽게 생긴 적자에 저희로서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내도 매정하게 그들을 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얼마나 배고프면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겠어. 저 사람들도 인격체가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그냥 여보, 이대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저희 성격상 배고픈 사람들이 오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가며 식당 장사를 했습니다.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도 털었고 어떻게 해야 저렴한 가격으로 더 푸짐하게 식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20년을 버텼어요. 저희 가게에서 먹여 살린 노숙자만 해도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솔직히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저, 둘 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텨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손 쓸 수도 없을 지경으로 상황이 안 좋아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는 정말로 방법을 찾아야 돼.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식당을 닫아야 할 판이야. 당시 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쯤에는 하루에 손님이 100명 온다고 가정하면 10명은 일반적인 손님이었고 90명은 노숙자였습니다. 그만큼 노숙자가 저희 식당을 찾는 비율이 무척 높아진 상황이었죠. 솔직히 저희라고 해서 당연히 힘들었던 시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게 상황도 상황이지만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식당을 그만둘까? 사실 20년 넘게 했으면 오래 했잖아. 차라리 이렇게 더 손쓸 수 없이 기울었을 때 빨리 발을 떼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 상황을 계속해서 버티는 것도 미련한 걸 텐데. 하지만 결국 어떻게든 식당을 살려보자는 쪽으로 제 마음은 늘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꾸준히 저희 식당을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나가는 노숙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해진 사람들도 많았고 저희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며 희망을 얻고 오는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삶을 찾아 떠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매일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노숙자도 있었고 괜히 다른 테이블에 있는 노숙자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제 음식으로 동네 노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일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저라는 한 개인은 이 세상에서 너무도 미약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 저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정도의 고통은 감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많이 무리했어요. 식당이 망하지 않으면서 생계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노숙자들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전 새벽 동이 트는 순간부터 일어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직접 발품을 팔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때쯤 가서는 아내도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지 만류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나도 집 없고 기댈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좋아. 하지만 요즘 당신은 내가 보기에 너무 위태로워 보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우선 당신이 건강할 때 이야기지. 이제 우리 할 만큼 했고 우리부터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아내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전체 움직임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걱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며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재료를 조달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를 한 것일까요? 그날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원래보다도 이르게 길을 나섰죠. 비록 장사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지만 차가 적은 새벽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 느껴지는 자유로움 역시 좋아했기 때문에 이르게 움직이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더군요.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제게 달려왔고 전 차마 핸들을 꺾는 등 사고를 피하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차량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 꽤 오랜 기간 누워있다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니 제 다리는 모두 절단이 되어 있었죠. 여보, 어떡하면 좋아. 불쌍한 우리 여보.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전 다리를 절단한 충격에 빠질 새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제 마지막 기억은 차량의 라이트를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가 사고가 났을 때부터 차량에 다리가 깔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든 다리를 살려보려고 했으나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제 목숨까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절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아내는 제가 이대로 깨어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누워있는 동안에는 장사도 접은 상황이었고요. 당신 무려 2주 동안 혼수 상태였어. 알아? 내가 진짜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이대로 당신이 깨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나 혼자 이 세상에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조심하라고. 근데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아내는 제 사고 이후로 마음이 많이 바뀐 모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누군가를 돕는 것을 원치 않아 했죠. 아내의 마음을 전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아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저 역시 아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 자체들을 격렬하게 반대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엉엉 울며 저를 원망하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당시에 저는 저 스스로 혹은 아내를 생각하기보다는 제 식당에 오는 어려운 노숙자들을 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꼴이 났는데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 리가요. 살아난 것도 기적인 상황에서 저도 더 이상 제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깨어나긴 했지만 아직 퇴원을 할 상황은 아니었기에 전 한 달 이상 더 입원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돌보기 위해 꾸준히 찾아왔지만 식당을 아예 놓을 수는 없었기에 일을 하느라 매일같이 붙어있긴 힘들어했죠. 퇴원을 한다고 해도 다리가 없으니 이전처럼 자유롭게 식당 일을 하기 힘들 테지만 없는 다리로도 적응을 해야 했기에 전 하루빨리 퇴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밥도 잘 챙겨 먹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죠. 그리고 병원비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흔한 실비보험조차 없더라고요. 실비라도 있으면 병원비 걱정을 덜 했을 텐데 참 그때는 내 자신에게 너무 혹독하게 굴었단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상태로 제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는 남자의 얼굴이 어딘지 익숙해서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 저희 식당에 자주 찾아왔던 단골 노숙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 노숙자 역시 저와 아내의 식당에서 못해도 주에 3번 이상은 무료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사실 워낙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그 노숙자는 저희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자주 나누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봐왔지만 한 번도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본 적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게다가 언제부턴가는 얼굴을 보기도 어려웠어서 제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지고 있었거든요. 설마 그런 사람이 병원으로 저를 보러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한 채로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식당에서 끼니를 챙긴 덕에 저도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일자리도 얻어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는 사장님에게 보답해야 할 것 같아서 식당에 찾아갔는데 사모님 되시는 분이 사장님의 사고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참, 막상 저희 식당에서 은혜를 입은 노숙자가 저를 찾아오다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비록 제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반듯하게 찾아오니 마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너무 잘 되었다고 이렇게 깨끗해지니 보기 좋다고 했더니 노숙자는 저에게 다가와서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갑자기 무슨 봉투인가 싶어서 안을 열어보니 봉투 안에는 400만 원이 들어있었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이를 찾았다곤 하더라도 큰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런 돈을 어디서 났는지, 게다가 왜 그 돈을 나에게 주는지 물었습니다. 사장님, 사고 당했단 소식에 저를 포함해서 다른 노숙자들끼리 돈을 좀 모았습니다. 부끄럽게도 현재 제 일자리가 아직 확고한 것은 아니라서 큰 돈이 없어서요. 그래도 사장님한테 은혜 입은 노숙자들이 자기도 꼭 사장님을 돕고 싶다고 하는 통에 생각보다 금방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사장님 쾌유를 빌며 막노동 시다까지 하며 모은 돈이에요. 염치 없지만 이 돈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저희가 사장님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절대로 큰 돈도 아닌걸요. 오히려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노숙자들은 제게 돈을 주기 위해서 열댓 명이 모여서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제게 준 것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병문안도 다 같이 오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다들 허름한 차림으론 올 수가 없어서 그나마 번듯하게 새 삶을 시작한 노숙자만 저를 대표로 찾아온 것이었죠. 저를 보러 오려고 오랜만에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도 했다며 웃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만 연달아 펼쳐지는지 15년 전쯤에 저희 식당에서 반년 넘게 밥을 얻어먹었다던 사업가도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래 노숙자였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을 정도로 멀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는 의족과 의수의 제작이었습니다. 언젠가 꼭 사장님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동안 먹은 밥값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설마 이런 사고를 당하셨을 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이런 날이 온 것에 대한 안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족, 의수, 적은 돈 아닌 거 압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반년 정도 밥 한두 끼씩 대접한 것만으로는 의족값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업가는 돈 걱정하지 말라면서 아직 판매도 하지 않는 신제품 의족을 제게 맞춤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의족보다 훨씬 기능이 좋았기 때문에 제대로 의족에 익숙만 해진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걷고 뛰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직 국내에서 절차상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 적응만 하신다면 일반인들처럼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은 단순히 김치찌개를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그 김치찌개가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사장님.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평생을 노숙자로 살다가 삶을 마감했겠죠.
선생님이 베풀어준 은혜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을 본받아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제가 인생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저를 위기에서 구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재활만 잘하면 일반인들처럼 생활할 수 있을 거라니. 이 사고는 제게 새로운 불행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삶이 얼마나 보람되었고 뜻깊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제 사고 소식을 듣고 다니던 교회 분들과 동네 분들까지 모두가 나서서 저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은데 한동안은 우리한테 맡겨요. 우리가 아주 기똥차게 식당 일을 도와줄 테니까. 그래요. 언젠가는 사장님이 다시 식당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사장님도 쉬어야 할 때예요. 우리가 그래도 장사엔 이골이 난 사람들도 많거든? 사장님 안 계셔도 사장님 몫까지 열심히 할 테니 걱정 말아요. 안 그래도 매일같이 적자가 나는 통에 힘들었던 식당 일까지 다른 분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식당 일을 도우며 후원금까지 모집하여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었죠. 사고가 나고서는 정말 이젠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아직 세상은 따뜻했습니다. 아내도 저희를 도우려는 많은 이들의 감사한 마음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재활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사고가 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희 부부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족이 익숙해지진 않아서 식당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걷는 방법을 익히고 있어요. 아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싱글벙글한 얼굴로 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고 소식이 소문이 났는지 식당을 찾는 노숙자들은 부족한 돈일지언정 식당 일에 보태라며 조금씩 값을 내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여전히 후원금 역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삭막해진 탓에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세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착하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조차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를 당함으로써 비로소 제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전 저와 피도 무엇도 이어지지 않은 타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엄청난 부를 얻진 못했을지언정 이것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인생이 아닐지요. 물론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전 이런 부정적인 경험조차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겁니다.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더 푸짐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누군가는 이런 저를 미련하다고 하겠지만 전 괜찮습니다. 이미 저는 제 선행이 제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